여러분 오늘도 잘 견디고 계십니까? 김명준의 뉴스파이터입니다. 작년에 왔던 각설이 죽지도 않고 또 왔네. 이런 노래 있잖아요. 선거 때마다 찾아오는 불청객이 있습니다. 바로 난무하는 고소 고발이죠. 그런데요, 잔치 끝나면 사라지는 각설이처럼 선거 끝나면 서로 고소 취하하고 또 끝나더라고요. 표로 국민의 심판을 받겠다고 말하면서도 서로 멱살 잡고 법의 심판 받으러 법정 가자고 하고 그래놓고 언제 그랬냐는 듯 없던 일로 하자고 하고 솔직히 지겹습니다. 3월 7일 목요일 김명준의 뉴스파이터 잠시 뒤에 이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거가 가까워지긴 했나 봐요. 이게 점점 늘어나고 있다면서요, 허주연 변호사님. 요즘엔 정말 정치의 사법화라는 말이 진짜 맞구나 싶을 정도로 이 선거 과정에서 뭐 잡음이 있을 수밖에 없지만 고소고발이 난무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번 총선에도 정말 고소고발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선 출마 당시 배우자실이라는 조직이 있었는데 그 부실장을 지냈던 권향엽 예비후보를 전략공천했던 것을 두고 네. 양당 간 서로 굉장한 논란이 벌어지고 비난전이 벌어졌었습니다. 그래요? 그러다가 네. 어제 각각 양당이 서로의 당 대표를 고발하는 일까지 벌어졌는데요. 그래요? 민주당에서 먼저 신호탄을 쏘았습니다. 네.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이 권향엽 후보의 이 전략공천을 두고 수행비서를 사천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 부분이 지금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이다. 그리고 선거법 위반이다. 뭐 이런 이유를 두고 지금 고발을 지금 서울경찰청에 고발을 했고요. 한동훈 위원장을 이렇게 고발을 하니까 국민의힘에서도 무고다라고 하면서 이재명 대표를 고소한 상황입니다. 하하. 앞서 들으신 것처럼 민주당으로부터 먼저 고발을 당한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오늘 출근길에 이와 관련한 얘기를 했어요.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몰리고 몰리다가 오히려 역공으로 고발장을 뜩 내놓고 나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그렇지만 우리 국민의힘은 과거의 국민의힘과 다릅니다. 이런 무고성 고발을 그대로 넘기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비서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비서 맞잖아요. 저는 그 입장을 유지하겠습니다. 비서 맞죠? 왜 비서가 아니죠? 혹시 이재명 대표는 그 비서란 말이 과거 자기가 경기도와 성남에서 몸종 부리듯이 부렸던 공직자 같은 사람들을 말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건 부정부패 범죄고 인간 학대입니다. 정말 다소 격앙된 어조로 또박또박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근데 안진용 기자님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 얘기 중에 몸종이라는 표현이 등장했어요. 이거 왜 그런 거예요? 네, 꽤 수위가 높은 표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일단 이 권향엽 후보가 김혜경 씨의 비서가 맞다 아니다를 놓고 여야가 대립하는 모양새죠. 그런데 민주당에서 비서가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그 주장의 근거가 혹시 과거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와 성남지사를 지낼 때 몸종 부리듯 부리던 그런 공직자 정도는 아니라는 거냐 이런 의미로 비꼬는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강력하게 뭔가 이제 비유적 표현을 쓰면서 우리가 맞는 사실을 얘기했는데 여기에 고발 조치하냐? 그렇다면 이건 무고로 그래서 맞고발하겠다는 건데 최준봉 교수님은 이건 어떻게 들으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게 부실장이라는 직책이 공식 있는 직책이거든요. 부실장이 4명이 있었다고 그래요. 민주당의 주장에 따르면 당시에 배우자실이 있었고 배우자 실장은 현역 의원이 했거든요. 이해식 의원이 담당을 했었고 네. 그 밑에 부실장의 직책을 4명이 했는데 이제 보통 그 당직자들 이 권향엽이라는 분도 당직에서 20년 정도 근무를 했던 분이기 때문에 당직자들이 와서 이제 파견 나와서 근무를 하게 되는 건데 마치 그거를 이제 소위 아까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 말씀처럼 뭐 여러 가지 이제 가까운 곳에서 지근거려서 보좌하는 이렇게 이제 얘기한 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한 것 같아요, 민주당은. 다만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아니 실제 그러면 그런 역할을 안 했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물론 저는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표현 중에 뭐 여러 가지 좀 과격한 표현들은 좀 너무 지나친 표현이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 차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공식 라인에서 부실장이라는 직책으로 일했던 사람을
비서라는 표현을 쓰면서 마치 그 가까운 사이, 예를 들면 예전부터 잘 알고 있던 사이로 표현한 부분은 민주당 문제를 삼은 것이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나 국민의힘 측에서는 아니 실제 그 보좌를 하고 같이 다녔는데 그게 비서 역할을 한 거지 이게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면 지금 충돌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사실 이제 공천이 막바지로 향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동안 국민의힘은 언론에서 그런 표현 나왔습니다. 상대적으로 민주당에 비해서 잡음이 없다 보니까 이른바 무음 공천, 별로 잡음이 안 들린다. 무음 공천이란 말까지 나왔었는데 그런데요. 지금 국민의힘에서도 시끌시끌하답니다.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무적 판단이라는 어떤 미명 아래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고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공관위에서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시스템 공천에서 저는 분명히 지금 어긋났다. 공천 시스템에 대해서 체계적이지 않고 불공정 시스템으로 돌고 있을 수가 있으니까 강남 지역은 4년마다 새로운 인물이 와서 헌인물로 돼가지고 바뀌어 나가는 건지. 일단 지금 화면에 나왔던 저분들은 누구길래 저렇게 뭔가 지금 불만 가득 섞인 표정일까요? 김묘성 기자님. 네, 어제 제가 유영하 변호사가 7전 8기 끝에 보수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대구 달서갑의 후보가 됐다라고 설명을 드렸었잖아요. 네. 그런데 붙은 사람이 있다면 당연히 떨어진 사람들이 있겠죠. 바로 그 떨어진 컷오프된 두 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네. 먼저 앞서 보셨던 분이 홍석준 의원이에요. 대구 달서갑 의원인데 컷오프가 됐습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유영하 변호사가 단수 공천이 되면서 이제 고배를 마시게 됐는데 이 홍석준 의원 같은 경우에는 시스템 공천? 무슨 소리? 시스템 공천 깨졌다라면서 이의를 제기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뒤에 나왔던 분이 강남병의 유경준 의원입니다. 역시 컷오프가 됐고 사실 유경준 의원은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2위 후보와의 여론조사를 보니까 네. 2배 이상 차이가 나도록 내가 앞섰다. 그러니까 공관위에 조사 결과를 좀 공개해달라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공관위가 이례적으로 조목조목 경쟁력 평가 점수를 공개를 했거든요. 네. 그러면서 지금 유경준 의원의 그 2배 이상 차이가 난다라는 것은 허위 사실이다라면서 원칙과 기준을 갖고 공천에 임했다, 심사에 임했다라면서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네. 지금 이런 상황에서 여기 이런 상황을 넘어 심지어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국민의힘에서 나간 탈당한 사람들도 있다면서요. 허주현 변호사님. 네, 울산 남구가 현역 의원이죠. 이채익 의원이 탈당하고 무소속으로 출마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는데요. 이분은 사실 이 지역에서 뭐 현역 의원일 뿐만 아니라 민선 2선 의원이고 구청장도 2번 당선이 된 분이고 국회의원도 내리 3선을 한 분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사실 지역에서는 상당한 영향력이 있는 인물이죠. 네. 그런데 국민의힘에서 여기를 국민추천제 지역으로 포함을 시켰어요. 이게 뭐냐면 피선거권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스스로 추천을 할 수 있고 뭐 이름을 말하지 않고 제3자를 추천해가지고 그냥 완전히 열어놓고 후보를 뽑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요. 사실 현역 의원도 뭐 국민추천제를 뭐 이용을 할 수는 있겠지만 사실상 컷오프 됐다는 관측이 지배적이었죠. 그래서 곧바로 국민의힘이 저를 버렸다, 잠시 떠나더라도 승리해서 복귀하겠다라고 하면서 탈당 선언과 함께 무소속 출마를 결정짓게 된 겁니다. 지금 시끌시끌해요. 반발 기류가 심상치가 않은데 한동훈 위원장은 이런 공천 탈락자, 공천에 뭔가 문제 제기를 하는 사람들에 대한 그 얘기를 어떻게 들었을까요?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특정 개파를 기준으로 공천이 이루어졌다? 전 동의할 수가 없는데요. 누구를 말씀하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그런 사람들 중에 누구를 우대하는 사람이 있나요? 생각나시는 사람 있으세요? 없는데요. 강남권 공천에 대해서도 반발하는 분도 계신데 저희는 강남 서초에서는 저희가 굉장히 많이 사랑받아온 곳이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번 드리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무소속 출마하는 본인의 어떤 선택이지만 당선된 다음에 다시 복당한다. 이런 생각이라면 저는 그런 일을 절대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런 가운데 지금 총선이 이제 한 달 남짓 앞으로 다가왔는데 지금 각 당의 대표들 바삐 움직이고 있는 가운데 허주현 변호사님, 오늘 한동훈 위원장은 어디로 향했을까요? 수원을 찾았습니다. 이 수원이라고 하는 곳은 정말 경기 지역의 정치 1번지로서 가장 많은 이 단일시로는 가장 많은 유권자 120만 유권자가 있는 그래요? 지역이에요. 그래서
갑을, 병정부 이렇게 5개 선거구가 있는 지역이거든요. 그렇게나 많아요? 오. 전체 지금 경기도에서 의석수가 뭐 59석에서 지금 60석이 이번에 됐는데 60석 중에 5석이라고 하니까 반드시 이 지역에서 승기를 잡아야 되는 전략적인 요충지죠. 그런데 국민의힘은요, 원래 남경필 전 지사가 있을 때까지만 해도 여기가 좀 보수적인 색채가 강한 지역이 수원이었는데 그 이후로 내리 3번을 총선에서 민주당에 다 이 의석을 내줬어요. 그래요? 그래서 지금 이번에 이 지역에서 정말 공을 들여서 이 의석수를 탈환해 와야 된다 이렇게 꼽고 있는 지역이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이수정, 박문규, 김현준 등 이 수원 지역 예비 후보 지원 유세를 하기 위해서 지금 한동훈 위원장이 수원을 찾은 건데요. 네. 당 후보들과 민심구에 나섰습니다. 영통구를 찾아서 수원정 후보인 이수정 교수와 결의 인사를 하기도 했고요. 팔다구 여기는 이제 수원 병 지역인데 네. 여기 지동 목골시장이 있습니다. 이 전통시장이에요. 예. 그래서 여기서 지금 박문규 전 장관과 함께 이렇게 또 지원 유세를 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다음에 수원 갑 지역 이제 장안구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김현준 전 국세청장과 이 거리 인사를 하면서 수원 일정을 마무리했고요. 수원뿐만 아니라 내일에는 이제 성남과 용인을 잇따라 방문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네. 경기도 지역에 각별히 공을 들이는 모습입니다. 네. 지금 총선이 임박할수록 아마 상대적으로 자신의 당이 취약했던 곳을 집중적으로 찾아가는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할 것 같아요. 앞으로 행보도 계속해서 붙어볼 텐데. 이런 가운데 민주당에선 간밤에 비명 소리가 들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허준 변호사님? 비명계 현역 의원들 위주의, 물론 모두가 현역 의원들은 아니지만 비명계 인사들의 비명 소리를 얘기한다라는 것 같습니다. 운유적 표현이네요. 네, 어젯밤 10시에 전국 20곳 민주당 추가 경선 결과가 발표가 됐는데 비명계로 꼽히는 현역 의원들 또 친문 인사들이 줄줄이 탈락하면서 비명계의 비명 소리가 어젯밤을 휩쌌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일단 친문 의원이죠. 비명계 박광훈 의원이 현역 의원입니다. 네. 그런데 이분이 지금 이재명 대표 체포 동의안 때 이제 표결 때 원내대표를 했던 분인데 사실 원내대표가 이 공천에서 떨어진다는 게 사실은 상당히 좀 이례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 있어요. 어허. 그런데 수원정에서 친명 인사인 김준혁 한신대 교수에게 패배를 했습니다. 네. 비명계 재선 강병원 의원, 이분도 현역 의원인데 서울 은평을에서 친명 조직인 더민주 전국혁신회의 상임대표인 김우영 전 은평구청장에 패배를 했고요. 또 비명계 현역 의원이죠. 역시 윤영찬 의원. 이분도 경기 성남 중원에서 친명계 이수진 의원에게 패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이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인데 이분은 현역 의원은 아니지만 친문계 인사의 핵심 인사로 꼽히는 인물이죠. 이분도 이제 충북 청주 상당 지역에 지원을 했지만 결국에 공천 배제가 된 상황이거든요. 지금 비명계에서는 유일하게 박용진 의원 정도가 3인 경선에서 결선 투표에 올라가기로 결정이 된 상황입니다. 사실 지금 이런 성적표가 나오니까 뭐 신문 제목도 그랬습니다만은 비명 행사 뭐 그런 게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비명계 박용진 의원 목소리와 이에 대한 이재명 대표 얘기 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과가 뭐 하나도 수치를 안 가르쳐주더라고요. 투표율, 득표율 뭐 이런 것들 하나도 안 가르쳐주고 그냥 결선 이것만 얘기해 주던데 1차 만일에 제가 그 감산 30% 감산이 없었으면 1차에 끝났다. 제가 이번에 공천 과정을 이렇게 지휘하면서 보니까 절대로 공천 같은 거 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무 가슴 아픈 일이 많고 너무 힘들고 너무 잃는 게 많아요. 민주당 어제 밤에 참으로 놀랄 일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갈등이니 내홍이니 무슨 누구 편이니 누구 편이 아니니 이렇게 또 몰아갑니다. 그리고 세상에 어떻게 친명과 비명만 있습니까? 단수 추천받으면은 친명됐다가 다시 재심해서 경선으로 바뀌니까 비명이라고 붙다 그랬다. 다시 또 최고위에서 재심을 기각하니까 이번엔 또 친명이 됐다고. 분열 갈등의 프레임으로 몰아넣으면 안 된다. 근데 저 얘기는 어떻게 들어요? 왜냐면 이 인생지사라는 게 인생만사가 다 100%라는 건 없잖아요. 근데 물론 측근들도 몇 군데 공천에서 배제될 수는 있는데
지금 언론에 이제 도배되는 그 명단들을 보면 실제로 친문이나 비명계의 인사가 많은 건 또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이게 지난번 총선에서 친문 동천이 이루어졌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현역 의원들 중에 많은 분들이 이제 친문 진영에 있던 분들이 공천을 많이 받다 보니까 이제 현역 의원을 교체하는 과정에 있어서 소위 친문으로 분류되는 분들이 이제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민주당이 주장하는 것은 그렇다고 지금 친문이라고 하는 분들이 다 탈락했냐? 뭐 예를 들어 뭐 고민정 의원 계시죠. 그다음에 이계호 의원도 계시죠. 그리고 뭐 이인영 의원, 윤건영 의원 이런 분도 계시죠. 그리고 지금 뭐 허영 의원이나 진선미 의원 이런 분들도 이제 계시고 그러니까 사실은 또 남아 있는 분도 많이 계세요. 근데 이제 워낙 의원 수가 169석이나 되다 보니까 이게 어제 발표가 특히 좀 그게 부각된 부분이에요. 어제는 사실 좀 이제 아까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목에도 무덕이라는 말이 나오네요. 네, 그래서 어제 사실 좀 이제 친명 진영에 있는 분들이 대부분 탈락을 하셔가지고 어제 경선 발표가 결국 비명 지역에 있는 분들. 예, 그렇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런 얘기가 나오게 된 건데 전반적으로 보면 이제 민주당 입장은 아무래도 전반적으로 보면 친명 비명이라는 이유 때문에 탈락시킨 건 아니고 어제는 경선이기 때문에 이게 예를 들면 정부적 판단을 통해서 어떤 사람 떨어뜨리는 게 아니고 그 여론조사를 통해 경선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보통 이제 50대 50 정도를 해요. 그러니까 뭐 특수 지역은 100% 국민 경선을 하지만 50은 당원, 50은 일반 국민인데 당원들이 사실은 현역 의원들의 실망감이 좀 커서 그 부분이 반영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져요. 그리고 저 윤영찬 의원 같은 경우 본인이 직접 표현하셨지만 본인이 이제 하위에 포함된 분이라고 그래서 그 부분도 좀 마이너스로 작용했을 가능성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어제 발표된 부분에 있어서는 대부분의 이제 친명으로 분류된 분들이 탈락을 하셔서 아마도 저런 얘기가 나오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번 총선에서 사실 어디 하나 안 중요한 선거구가 있겠습니까마는 그 가운데서도 언론들이 굉장히 관심을 갖는 곳이 이른바 명룡대전이 펼쳐지는 인천 계양을일 거예요. 먼저 가볍게 몸을 푸는다고 생각하시고 이 영상부터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I've got a tragic tale for you. 외모, 재력, 지능 이 중에 본인의 매력은? 지능? 이유는? 성적고사 전국 수석, 서울대 들어갈 때 전체 수석했고 사법시험 전체 수석했고 거기까지입니다. 너무 똑똑하시니까 좀 잘하는 부분도 있지만 완전히 그냥 맹탕인 그런 구석들도 많거든요. 그런 것도 한번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우선 이성을 꼬시는 거 잘 못하고요. 조국같이 잘생긴 사람만 좋아하고 그러니까 조국 분이시나 아니면 나경원님 외모는 몇 점 정도 되시는 것 같아요? 99점 정도 줘야 되겠죠. 저도 거울을 보면 좀 스트레스를 받는 게 사실이죠. 정치인들 중에 미모 원탑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당연히 차은우보다 잘생겼다고 별풍선을 받은 그분. 누군데요? 아는 사람은 다 알아요. 한 달 안 됐을 것 같은데? 한 달 안 됐을 것 같아요. 진짜 오랜만에 보는 거. 아 진짜 시골기다. 진짜로 요즘 유행한다는 움파룸파인가 뭐 그런 챌린지도 하는 원희룡 후보도 모습 보고 그리고 또 이 마을 곳곳 구석구석 동네 구석구석을 찾아다니면서 보세요. 어르신들 꼭 유권자니까 유권자 앞에서 같이 윷놀이도 하는 그런 스킨십도 대단한 건데 최명기 원장님 보실 때 두 후보의 어떤 표정에서 느껴지는 어떤 감정 어떤 그런 게 좀 있어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원희룡 후보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국회의원을 한 번 더 한다 안 한다가 크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장관도 하셨죠. 그런 다음에 지사도 했지요. 그리고 국회의원도 다선 의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이번에 선거에서 가장 좋은 부분은 뭐 저도 괜찮은 거고 차이를 줄이면 좋은 거고 어떤 의미에서 전체 선거에서 가장 화제를 많이 일으키고 있는 거이 되기 때문에 본인의 인지도와 다른 면을 갖다 확 올려서 뭔가 레벨업 시키는 게 목적이 되는 거고요. 그런데 이제 어떤 의미에서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전체 선거에 있어서 자신의 이미지가 있고 여기에서의 이미지가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본인에 대한 부정적인 부분을 갖다 감쇄하는 쪽으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약간은 수동적이면서 굉장히 편안하고 안온한 모습을 갖다 계속 보여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각자의.
원희룡 후보가 이 방송 보고 있다면 최명기 원장님 서운합니다. 저 이기려고 나왔습니다. 이기려고 이것도 하고 그래요. 막 이럴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선거가 진짜 뭔가 이 치열한 싸움이긴 한 것 같아요. 어떻게든 저렇게라도 뭔가 마음을 얻으려고 챌린지까지 하는, 그리고 윷도 던지고 하는 후보들의 모습, 예비 후보들 모습 보일 수 있는데, 여기까지인데 가볍게 몸을 푼 거고 진짜 본격적인 공방 들어가 볼까요? 영상부터 만나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평 고속도로를 갑자기 대통령 처가 땅 근처로 확 바꿔버린 원희룡 국토부 장관, 무관한 척하지만 지금까지 책임이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국가 권력을 이런 식으로 사적으로 남용한 의혹이 있는 이런 후보들을 또 단수로 또 과감하게 추천합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가 굳은 표정으로 언급했던 이 내용, 시청자 여러분께 좀 어떤 건지 좀 쉽게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최전문 교수님. 예, 이게 이제 잘 아실 텐데 서울 양평간 고속도로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 사안이 원래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시기 전에 논의됐던 안이 있었는데, 이게 2023년 5월 8일 날 다시 이제 변경된 안이 나왔거든요. 수정된 안이. 네. 그게 한참 논란이 됐었잖아요. 네. 그 과정에 원희룡 장관이 어떤 역할을 했냐의 문제예요, 지금 논란은. 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얘기하는 건 원희룡 장관도 이 과정에서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고, 원희룡 장관은 본인이 임명되기 전에, 그러니까 취임하기 전에 이루어진 일이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이 차이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지금 양평 고속도로, 서울 양평간 고속도로 갑자기 이제 대통령 가족이 가지고 있는 땅 쪽으로 휘었다고 하는 부분을 논란이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이 개입을 했을 것이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원희룡 장관은 본인이 이미 임명되기 전에 이루어진 일이지 그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그래서 의견이 충돌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이제 만약에 고소가 이루어지면 경찰 수사를 하지 않겠어요. 네. 그 과정에서 아마 드러나게 될 것이고, 언론 보도는 이렇게까지만 나와 있더라고요. 언론 보도를 보니까 장관 취임하는 날 복원이 이루어졌는데 그게 장관에게 이루어졌는지는 안 나와요. 그러니까 네. 예를 들면 이게 노선 변경에 대한 보고가 이루어지고 15차례 정도 회의가 있는데, 네. 그게 장관에게 직접 보고했다는 말은 언론 보도에는 없고요. 아하. 이제 다른 과정을 통해서 논의가 있었다는 얘기는 있어서 네. 이 과정에 과연 원희룡 장관이 알고 있었냐 하는 부분은 이제 논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이에 대한 원희룡 후보가 가만히 이걸 듣고만 있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요. 안진용 기자님. 네, 원희룡 전 장관은 오늘 이 대표에 대해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그러면서 SNS에 글을 올렸는데 네. 일단 그 고발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양평 고속도로 발언 관련된 고발장이라고 밝히고 있고요. 그러면서 쓴 내용은 국토부 장관 취임하기 전에 일어난 일을 제가 확 바꿨다고 하신 거 나중에 기억 안 난다고 하시지는 않겠지요 라면서 김문기를 모른다던 거짓말이 생각나서 하는 말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이재명 대표가 대장동 개발업자인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1처장을 모르는 사이라고 했던 대목을 지적한 것으로 보입니다. 원희룡 후보가 해당 사안이 자신의 국토부 장관 취임 전에 일어난 일이다. 그래서 허위사실 공표로 이재명 대표를 고발했는데, 이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도 맞받아 쳤어요. 한번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판단하시면 됩니다. 이미 원안이라고 하고 하나의 안이 예비 타당성 조사까지 통과돼서 정부의 기본적인 정책으로 결정돼 있었는데, 원희룡 장관께서 취임한 이후에 변경안, 대체안이잖아요. 대체안이 보고됐고, 또 그에 따라서 국토부가 다음 절차로 계속 진행을 했습니다. 대안을 추진한 것이죠. 본인이 취임하기 전에 있었던 일이다. 대체 그 전에 그럼 누가 했다는 것입니까? 고소 고발이 일단 난무한 상황에서 이게 이제 실제로 수사로 이루어질지는 좀 지켜봐야 돼요. 왜냐하면 또 총선이란 민감한 시기이기 때문에 이 수사기관이 이걸 당장에 수사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차분하게 이 사안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위 바꿔볼게요. 제목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소총을 든 김정은, 무슨 내용일지요? 영상부터 만나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인은 무엇보다도 총을 잘 쏘아야 한다고 하시면서 몸소 명중 사격 요리도 가르쳐 주시었습니다. 각종 사격 방법과 관련한 녹화물을 잘 만들어 전군에 내려보내줘 모든 군인들을 명사수들로 키우며 부대의 전투력을 백방으로 강화해 나갈 때 대한 법을 제시하셨습니다. 지금요, 막 총을 들고 이거 장난감도 아닐 텐데 지금 총을 들고 이런 막 공중에 휘휘하고 지금 어찌된 상황이에요, 김묘성 기자님? 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요. 북한군 서부지구의 중요 작전훈련 기지를 방문해서 실전적 훈련과 전쟁 준비 강화를 당부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어허. 이 배경을 보니 지난 4일이었죠. 지난 4일부터 시작된 한미 연합훈련, 그러니까 자유의 방패에 대한 맞대응 성격으로 지금 해석이 되고 있는데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발언을 좀 더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적들의 항시적인 위협을 압도적인 힘으로 견제하고 또 철저히 제압하기 위해서는 전투 능력을 비약적으로 제고하기 위한 실전 훈련 끊임없이 강화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한 건데요. 앞서 보신 것처럼 쌍안경으로 훈련 상황을 직접 주시하기도 하고요. 돌격 소총을 들고 사격을 하는 자세를 취하기도 했습니다. 네. 일단 보세요. 뭐 김정은이 북한에서 군대를 다녀오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소총을 든 자세도 취하고 일단 저런 모습이 일단 우리가 볼 때는 굉장히 불안감도 느낄 수 있는 상황인데 보세요. 뭐 고급 외제차 좋아하고 그런 모습도 봤습니다만 최명기 위원장님 소총 들고 사격하는 자세 자기가 일단 뭐 겁먹던 거 나 되게 멋지지 뭐 그런 걸 북한 주민한테 보여주고 싶은 거 지금 뭐예요 저 시민 상태가?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건 본인의 건강이에요. 저 소총을 들고 저 자세 자체가 굉장히 진짜 건강하지 않고 굉장히 체중이 많이 나가는 사람이 어려운 자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 옛날에 우리가 남북회담할 때 보면은 짧은 시간 걸어가면서도 굉장히 숨차던 모습이 있어요. 네. 물론 저게 조정된 사진이긴 하지만 현재 걸어가는 모습이라든가 자세를 취하는 모습에 있어서 신체적으로 버거워하는 부분이 굉장히 감소되어 있어요. 그러고 나서 원래 어렸을 때는 몸이 저렇지 않았을 때 농구도 좋아하고 그렇기 때문에 어렸을 때는 굉장히 어느 정도 겁도 있으면서 굉장히 가만히 있지 못하는 성격이 두 분들에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나이가 들면서는 지위가 있으면서 굉장히 두려움이라든가 겁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원래도 굉장히 다니면서 지시하고 움직이는 거를 좋아하는데 지금은 그 연속성상이 있고요. 신체적인 컨디션만 놓고 보면은 지난 몇 년 동안의 컨디션과 비교했을 때 가장 나은 컨디션이 아닌가 이렇게 그냥 미루어 짐작해 볼 수가 있어요. 지금 그런 생각이 들어요. 김정은이 저렇게 소총을 들고 사격 자세를 취하고 뭔가 지금 막 도발을 암시하는 듯한 그런 행동을 취하는 게 혹시예요? 지금 미국은 대선 시즌이에요. 그런데 지금 바이든 현직 대통령보다 공화당의 트럼프가 조금 각종 여론조사에서 앞서고 있다고 나오는데 트럼프가 이런 얘기를 했대요.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Take a look at North Korea. Kim Jong-un, very smart, very tough, but he liked me and I got along really well with it. We weren't getting along with a lot of countries. All of a sudden, North Korea, which is a serious nuclear power, but North Korea came along. Kim Jong-un, we got along very well. 혹시 최진봉 교수님 지금 뭐 다시 그러니까 아직은 모르는 거지만 지금 미국의 분위기가 다시 공화당의 대통령 후보로 지금 트럼프가 거의 될 분위기예요. 혹시 예전에 자기랑 꿍짝꿍짝 잘 맞던 트럼프가 될까봐 지금 의기양양해서 막 사격자들 취하고 막 지금 그런 거예요. 제가 볼 때 트럼프 돼도 김정은은 자기가 무슨 뭘 얻어낼 가능성은 없어요, 거의. 저는 그렇게 봐요. 지난번에 하노이 노딜도 기억나시죠? 그 당시에도 사실은 미국 입장에서 뭐 받아들이지 않으면 북한이 그걸 미국이 원하는 거 받아들이지 않으면 언제든지 깨고 나가는 스타일이에요, 트럼프는. 트럼프 대통령은 원래 잘 아시는 것처럼 사업가입니다, 사업가. 딜하고 이런 부분에 가장 자기 이익을 중시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북한에 뭐 김정은을 달래기 위해서 뭘 내주거나 이럴 가능성은 거의 없어요. 트럼프가 그전에도 김정은을 만나고 자꾸 대화의 탭으로 끌어올려고 했던 이유는 본인의 인지도를 높이고 미국 내에서 본인에 대한 비판적 입장이 많으니까 북한을 내가 잘 다루고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한
한마디로 얘기하면 정치적인 행위지 그 자체가 뭐 김정은을 좋아해서 하는 얘기는 아니라고 봐요. 네. 지금 저 얘기도요. 선거가 이제 저게 필요해서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북한이 핵 보유기고 ICBM을 계속 개발하고 있잖아요. 미국인들은 거기에 대한 불안감을 갖고 있는데 내가 잘 통제할 수 있어 라고 하는 부분을 보여주기 위한 말이지 정말로 김정은을 좋아해서 하는 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뭔가 김정은이 심한 착각 속에 살고 있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자, 분위기 좀 바꿔볼게요. 오랜만에 뵙는 이분인데요. 세상에 이분한테 알고 봤더니 이런 사연이 있던 걸 꿈에도 몰랐을 것 같습니다. 김묘성 기자님. 네, 화려한 액션과 구수한 사투리가 트레이드마크인 배우 송경철 씨 어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야, 이분 진짜 오랜만에 뵙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상의를 입으셨지만 원조 몸짱 배우라고 할 맞아요, 만큼 예, 상의 탈의를 했던 그 모습이 굉장히 화제가 되기도 했던 그랬죠. 배우거든요. 드라마 파랑새는 있다에서는 차력사로 출연을 하면서 조연상까지 받아서 연기력을 인정받기도 했었고. 기억나요. 저 파랑새는 있다 드라마 기억납니다. 진짜. 맞습니다. 아, 네. 그리고 수사반장에서는 주로 악역을 도맡아 연기를 하면서 개성 넘치는 연기를 보여준 바 와, 있습니다. 저 눈빛 보세요. 대박 사건. 네, 맞습니다. 이렇게 카리스마 넘치는 송경철 씨 한동안 드라마에서 만나볼 수가 없었거든요. 그러다가 최근 오랜만에 MBN 예능 프로그램 나들이에 나서서 근황을 전했습니다. 그런데요, 생각보다 좀 다른 이야기가 전개되더라고요. 그야말로 죽음의 문턱에서 살아 돌아오게 된 자신의 파란만장한 인생사를 털어놨습니다. 야, 일단은 보세요. 오랜만에 뵙는 송경철 씨인데 앞서 그 그래픽 좀 보여주세요. 와, 송경철 씨 지금도 몸이 그러신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또 보세요. 와, 몸 건장하신데 여러분 깜놀하시지 않으셨어요? 나이가 72살 대박 사건. 와, 그런데 누구나 인생에 우여곡절이 있을 수 있는데 대체 어느 정도였기에 이런 표현이 등장했을까요? 송경철 씨 얘기 직접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우로서는 이제 거의 탑은 아니래도 거의 중간은 언제나 이렇게 언제나 이렇게 갖고 늘 방송에 있었죠. 파랑새는 있다리는 주말 드라마. 여기서 촬영 한번 해줄까? 아니야. 그러다가 이제 6월 25일이 우리 한일급 축구 4강입니다. 붉은 악마 의상을 입고 이제 수상스키장에 가서 저녁에 여기 응원이나 해야 되겠다. 그리고 제트스키를 타고 뚝섬에 가다가 이 바지선 쇠로 된 와이어 있잖아. 이거를 이렇게 받아. 그때 16시간 만에 깨어났어. 죽었다고 뉴스에 오보도 나고 전부 함몰이 된 거 아니에요. 지금 여기 얼굴에 나사가 한 70개 박혀 있어요. 그러니까 병원 의사가 근데 안 죽은 게 희한하고 근데 이제 다행히 지금 이렇게 잘 하고 있잖아요. 어머나 오랜만에 시청자분들 앞에 나타나서 이 전해준다는 말이 정말 듣고도 믿기지가 않는 사고인데 대체 어떤 사고였을까요? 안진용 기자님. 워낙 큰 사고였는데 지금 기억을 못 하시는 분들도 많을 게 당시가 2002년 6월 25일 한일 월드컵 4강전이 있던 날이었습니다. 세상에. 그래서 모두 그쪽에 관심이 쏠려 있었는데 평소에 송경철 씨가 워낙 물을 좋아해서 응원 전에 제트스키를 타러 갔던 거죠. 근데 이 제트스키를 타고 가다가 화물을 운반하는 소형 선박이 있죠. 이 바지선에 연결된 와이어, 쇠줄을 미처 보지 못하고 어머나. 결국 그대로 충돌을 했는데 세상에. 송경철 씨 말에 따르면 공사 중이었는데 안전 표시도 없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어머나. 그로 인해서 결국은 무려 16시간 만에 깨어날 정도로 큰 상처를 입게 됐고 당시 제트스키를 타다가 죽었다더라 이런 오보가 난 적도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송경철 씨의 얼굴에는 지금 70개 정도의 철심을 받고 어머나 있는 세상에. 상태라고 하는데 의사도 살아나기 기절하게 했을 정도고요. 지금도 이 자세히 보시면 얼굴에 흉이 남아있는 걸 확인할 수가 어머나 있습니다. 세상에 흉터가 남아는 있어도 그래도 지금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면 그래도 이제 많이 회복되시고 이 잘 사시는 것 같은데 어쨌든 허준변 20년 전 2002년대의 그 사고 기억과 충격 뭔가 공포 그런 건 여전히 남아있나 봐요. 그럴 수밖에 없겠죠. 이 정도로 큰 사고를 당했다고 하면 사실 정말 이 극복하기 어려운 어떤 기억으로 남아있지 않을까 그러니까요.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뭐 우리 보통 사람들도 그럴 텐데 이분은 특히 얼굴 근육 하나하나도 다 연기한다는 배우라는 직업을 또 맞아요. 갖고 계시는 분이셨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그때 당시에 느꼈을 절망감이라든가 고통이라든가 이런 심리적인 부분도 되게 컸을 것 같다는 그쵸.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인지 이 송경철 배우가 사고당한 몸을 굉장히 어렵게 치료하자마자 돌연 필리핀 세부로 날아가 버렸어요. 그때 가족들 다 같이 간 것도 아니고 가족들은 또 한국에 두고 혼자 갔다고 하는데 도대체 왜 이런 선택을 한 건지 어떤 사연일지 나머지 얘기 마저 들어보시겠습니다. 네네. 이제 청담동이라는 데서 이제 사업을 했는데 거기서 또 대박이 났어요. 결혼하시기 전에요? 결혼을 했죠. 돈을 좀 있으니까 95년도부터 필리핀 세부라는 데에다가 투자를 좀 했어요. 음식점도 하고 스킨스쿠버 이제 리조트를 만들어 놨지. 2003년에 회복되자마자 떠나야 되겠다. 왜? 몇 개 있으니까 세부에. 필리핀 가기 전에 다치셨잖아요. 그럼 그때 형수가 다 옆에서 다 케어했을 거 아니에요? 케어했지. 형수 나 또 가요 도피를? 오케이. 그 말이 안 되잖아요. 가족하고 갔으면 필리핀 사람 됐을 거예요. 근데 나만 갔잖아. 집도 절도 없을 때예요. 우리 애는 이제 그때는 사춘기 때고 집도 없으니까 내 후배들 집 있는 데 가서 살고 그래가지고 그 뒤에 이제 마누라는 얘기를 안 했는데요. 우리 아들이 얘기가 나 없을 때 마누라가 파출부를 했대. 아이고. 그럴 수밖에. 그 말씀 안 얘기하니까 하셨구나. 서럽네. 아니 그러니까요. 필리핀이 어떤 데라고 가족을 두고 왜 가족을 두고 필리핀으로 가는 선택을 했을까요, 진짜?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좀 안타까운 사연인데 지금 들어보신 것처럼, 그러니까 사업을 청담동에서 본인 그때 배우를 하실 때 청담동에서 사업을 했고 그때 돈을 많이 벌어서 필리핀 세부에 투자를 했고 그때도 잘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뭐 리조트 정도 스킨스쿠버도 할 수 있는 리조트를 운영을 했었는데 IMF가 터지면서 이제 그게 또 어려워진 거잖아요. 결국 이제 그야말로 사업에 실패를 하고 한국으로 들어왔는데 아까 이제 우리가 설명드렸던 안희정 기자가 설명했던 큰 사고를 당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야말로 집도 절도 없는 상태에서 그냥 본인은 아내와 자식을 남겨온 채 필리핀으로 떠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실 아까 얘기 들으셨잖아요. 그 부인 되시는 분이 아이를 키우려는데 남편이 없으니 가사 도우미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그 얘기를 듣고 마음이 너무 아팠다고 본인도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인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그 사실 이제 지금 정말 아내에게 잘해줘야 되는데 잘해주려고 하면 어색하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그래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색함이 중요한 게 아니고 본인이 그동안 가족에게 못했던 부분 또 아쉽게 느꼈던 부분들을 지금이라도 하시는 것이 저는 맞는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근데 저 22년 전에 그런 큰 사고 당했을 때 곁을 지켜준 분도 아내라는데 아니 최명규 원장님 단칸방에 살아도 부비고 사는 게 가족인데 왜 가족들을 놔두고 그냥 같이 가면 됐을 텐데 왜 놔두고 갔을까요 진짜? 실질적인 이유와 어떤 심리적인 이유가 있었을 것 같은데요. 아마 실질적으로는 사업도 힘들고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또 본인이 다치고 연기를 할 수도 없으니 여기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아마 자기가 여기 있으면은 아프고 아무것도 안 하는 상태에서 오히려 짐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가장 본인이 자랑스러워하는 건 결국 배우라는 것과 튼튼한 몸이었을 거거든요. 그 두 가지가 무너지니까 아마 굉장히 자존감도 무너지고 또 여기서 아는 사람들과 있는 게 불편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마 필리핀에 그래도 남아있는 어떤 자산이 있어서 가면서 결심은 그러셨을 것 같아요. 거기에서 열심히 해서 여기로 그래도 내가 금전적으로 돈을 보내주고 그러는 게 내가 하는 일이야라고 생각했지만 또 그 역시 거기에 가서는 뜻대로 안 되고 그러다가 보니까 더욱더 미안하니까 연락할 수 없고 그런 악순환이 벌어지지 않았나 추측해봐요. 바다와 물을 좋아했지만 물에서 큰 목숨을 잃을 뻔한 큰 사고를 당한 송경철 씨. 지금은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요? 영상만 더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버튼이에요. 이걸 딱 누르면 여기가 움직이잖아. 이 배우라는 직업은 정년이 없어요. 내가 몸이 약하면은 누가 날 불러주질 않잖아.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운동을 시간 날 때마다 열심히 하는 거예요. 이 바다가 쫙 숨겨놓은 이 섬에 섬이 있습니다. 보물섬. 지금이 즐거우면 돼. 지금 이 시간. 네? 내일 거 생각 안 합니다.
지금도 뭘 많이 하시냐? 야, 앞서 그 정자에서 막 뭘 턱걸이 같은 거 하는 거긴 또 어딥니까? 네, 저곳은 섬입니다, 섬. 2020년에 이분이 본인의 삶을 보여준 적이 있는데 인천에서도 한 4시간 정도 배를 타고 들어가는 작은 섬에서 통발도 던져놓고 그리고 색소폰 부는 모습도 보셨죠? 네. 이렇게 유유자적하면서 살고 계신다고 하는데 그럼 배우 활동을 안 하시나요? 할 수 있는데 이분이 원래 필리핀 세부에 있다가 2010년에 한 차례 돌아온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 역할을 했던 분이 친구였던 이덕화 씨였는데 2010년 드라마 자이언트로 화려한 귀환을 알린 적도 있는데 이렇게 본인이 자연을 좋아하는 마음만은 숨길 수 없었던 것 같아요. 네. 지금도 여전히 과거 그렇게 물에서 큰 사고를 당했지만 바다와 물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개인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해외에 나가 스킨스쿠버 다이빙을 즐기는 영상을 종종 올리고 있습니다. 참 산이 거기에 있기에 오른다 이런 말이 있는 것처럼 아마 바다가 송경철 씨한테는 그런 의미로 다가오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봐요. 인생의 그늘진 곳 이 면도 있었지만 앞으로의 활동도 송경철 씨 응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굳이 바꿔볼게요. 환상의 콤비는 들어봤지만 환장의 콤비 이건 또 뭡니까, 김효성 기자님? 네, 캄캄한 새벽 금은방을 찾은 아주 사이 좋은 콤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금은방을 찾았을까요?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네. 네, 오토바이 헬멧을 쓴 채 아이고. 금은방 앞에선 두 남성이 있습니다. 둔기로 유리창을 마구 어머나. 부수죠. 어머나. 그리고 한 남성은요, 이제 저 문으로 빠르게 들어가서 유리 진열대를 어머, 이렇게 세상에. 줄줄이 내리칩니다. 어머, 세상에. 그리고는요, 이렇게 서둘러서 밖으로 뛰쳐나갑니다. 바톤 터치일까요? 뒤에 이어서 들어온 다른 남성, 이번에는 깨진 진열대 안으로 손을 넣어서요, 귀금속들을 모조리 가방에 쓸어 담습니다. 그리고는 오토바이를 타고 유유히 사라지기 시작하는데요. 네. 이렇게 들어갔다 나왔다 걸린 시간은 고작 30여 초밖에 되지 않습니다. 대박 사건. 한 명은 깨고요, 한 명은 담고 환상의 호흡을 금은방 터리에서 보여준 절도범들, 환상이 아니라 환장의 콤비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러네요. 이제야 알겠네요. 왜 환장의 콤비인지. 근데 영상 보니까 최진명 교수님, 내가 깰 테니까 너는 담아. 뭐 사전에 작전을 뭐 척척 짰어요,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37초밖에 안 걸렸잖아요. 세상에. 그리고 역할이 분담돼 있어요. 그러네요. 아주 주도적으로 미리 예상하고 준비를 잘하고 온 거예요. 네. 제가 잘한다는 표현은 그게 범죄가 더 크게 되는 거거든요. 맞아요. 왜냐하면 의도적으로 한 거잖아요. 맞아요. 저거는. 그리고 한 사람이 깨고 한 사람이 담고 이런 금은방 터리를 한 건데 이게 지난달 28일 오전 2시 24분쯤에 인천의 미추홀 곳에서 있었던 일인데 저 못된 일을 저렇게 환장의 호흡을 잘하는 저런 모습 다른 데 좀 머리를 썼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요. 바로 그 대목이에요. 최명규 원장님. 저렇게 열심히 머리를 저렇게 자르는 시간에 오히려 진짜 더 열심히 살 방법을 궁리했을 거 아니에요. 궁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들이 결국은 고된 노동을 통해서 지속적인 수입을 얻는 거라도 지겨워하고 만족을 못 느끼고 그러겠죠. 범죄하는 짧은 사람들은. 시간에 확 흥분하면서 일을 하는 건데요. 네. 저 분업이 굉장히 특이합니다. 왜냐하게 되면은 분업을 하게 된 이유는 3가지 정도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3가지나 있어요, 네. 3가지나 있습니다. 아하. 네. 첫 번째는 시간의 문제인 거예요. 왜냐하면은 깨고 짚고 하다가 보면은 그게 이제 시간이 오래 걸리고요. 혼자 하면 한 사람은 이쪽에서 깨고 짚고 한 사람은 이쪽에서 깨고 짚는다 하더라도 동작에 시간이 걸려요. 네. 또 두 번째 가능성은 서로 잘하는 게 다른 거예요. 한쪽은 힘이 세서 깨는 것만 잘하고 한쪽은 짚는 것만 잘했을 수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가능성은 저 중에 한 사람이 주도자고 한 사람은 주도자가 아닐 수 있어요. 제 생각에 주도자는 깬 쪽의 가능성이 높아요. 깨기만 했을 뿐만 아니라 탈출 준비를 갖다 했어요. 그러니까 나는 넌 아무것도 할 게 없어. 내가 전부 깨고 전부 다 할 테니까 넌 죽기만 해. 아마 그랬을 가능성이 있어요. 맞아요. 그랬을 수 있는 것 같은데 앞서 영상 보니까요. 진열장도 길어서 그 피해 금액도 상당할 것 같은데요. 안진용 기자님. 네, 사라진 귀금속 팔찌, 반지, 목걸이 등에서 약 7,500만 원 상당이라고 하는데 중요한 거는 저 금은방이 모두 부서졌습니다. 어머나. 이런 집기들까지 합쳐서 추산되는 총 피해액은 약 8천만 원 정도라고 하는데 경찰에 따르면 최초 신고자는 금은방 주인과 오토바이 운전자였습니다. 일단 금은방 주인은 해당 건물 위층에서 자고 있다가 쾅 소리를 듣고 아래로 내려갔고 오토바이 운전자는 인근에서 배달을 하다가 이 금은방을 터는 모습을 직접 목격을 했다는 거죠. 이 금은방 주인의 말에 따르면
오토바이 운전자가 범행을 목격한 직후에 도망치는 남성들을 쫓아가려고 했지만 이들이 신호위반까지 하면서 도망가는 바람에 더 이상 쫓아가지는 못했다고 합니다. 세상에 그 지나가시던 오토바이 운전자분은 정말 좋은 일을 하시려다가 혹시 본인도 위험한 상황에 처할 뻔했어요. 그런데 금은방 주인분 얼마나 놀라셨을까요? 얘기 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자는데 꽝꽝꽝 소리 나면서 땡그랑땡그랑 소리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자다가 깜짝 놀래가지고 일어나서 앉아서 목 놓은 상태에 있는데 밖에서 빨리 나와 빨리 나와 두 소리를 소리 지르는 소리를 들었어요. 창문을 열어보니까 이미 얼로 달아나고 유리창만 깨져가지고 유리가 하얗게 쏟아져 있더라고요. 왜 많이 놀랬죠. 덜덜덜 떨면서 이제 가게 문을 열고 샷터 올리고 들어가 보니까 뭐 진열장이 완전히 다 아수라장이 된 거예요. 그냥 목걸이 한 판 정도가 이렇게 훑어가가지고 깨끗하고 팔찌 한 두 판 정도가 다 실려 나갔고. 이 몹쓸 환장의 콤비 사이좋게 감옥도 같이 가게 빨리 잡아야 될 것 같은데요, 허준 변호사님. 지금 9일째 잡지 못하고 있다고 어머나? 합니다. 현장 인근 CCTV를 토대로 추적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수사기관에서 한 20, 30대 남성들이 다 이 정도로만 추측을 하고 있을 뿐이고 아직까지 신원 특정에 애를 먹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는데요. 세상에. 지금 앞에서 분석해 주시는 것처럼 헬멧 썼죠, 도구 준비했죠, 분업했죠, 번호표도 없는 오토바이까지 미리 준비해서 동선을 다 짜서 이렇게 범행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추적할 수 있는 단서는 부족하고 범행은 굉장히 주도 면밀했던 걸로 보입니다. 네. 그런데 이 정도로 대담하게 범행을 할 정도라고 하면 여죄가 있을 수도 있고 도주한 도중에 또 돈이 떨어지면 범행을 저지를 수도 있어 보이거든요. 하루빨리 잡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아마 CCTV라든가 여러 가지 지금 장치들이 많이 있으니까 금방 잡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경찰의 어떤 분들입니까? 그리고 저 인간들은 10중 8구 동종 전과가 있는 인간들일 가능성이 커요. 그렇다면 그런 인간들 먼저 탐문해서 반드시 오늘 뉴스파이트 끝나고 잡혔다는 속보가 들어오기를 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